왠지 이 시집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맨발 한번 공부해 보죠. 30쪽에 있어요. 30쪽. 자, 이제 현시 차로 꼭 돌아오네. 맨발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운막 같은 몸 밖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국리인 듯 가장 오래하는 국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아 하고 집이 올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옷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자, 이제 좀 어떤 느낌이세요? 일단 뭐 제목이 맨발인데 맨발에서 뭐 떠오르는 그런 느낌. 저는 맨발 발이라 그러면 이것을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땅 바닥에 있는 정말로 이 바닥하고 땅과 나를 연결해주면서 나를 유지해주고 지켜주고 그런 게 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맨발이거든요. 우리는 그 보통 발에다가 양발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뭐 발을 보호하고 이러고 하는데 이 맨발이라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그냥 그대로 그냥 가장 드러내는 거 뭐 하여튼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 왜 맨발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그래 왜 양말도 없고 신발도 없고 하필이면 맨발일까? 맨발. 맨발하면 여러분은 맨발로 학교 가고 그런 기억 없나요? 맨발로 산길 같은 거는 일부러 걷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가끔 맨발로 이렇게 걷는 거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저 서울 살 때 그 광장동 쪽에 아차산이라고 있어요. 그 아차산 쪽에 가서 그 산을 약간 돌산인데 맨발로 이렇게 좀 자주 걷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계족산 가면 또 그죠? 황토길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쉽게 우리 금강수목원도 맨발 걷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닫혔죠, 그죠? 뉴스에도 나오더만 뭐 4,300억 원인가 판다고 지금 내놨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생태 그 환경 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들이 국유지로 좀 전환시키자. 근데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죠? 되게 좋은 데는 잘 갖고 놓고 그거 그렇게 4,300억이 팔리면은 뭐 하겠어? 뻔히 뭐 거기 개발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어쨌든 맨발 여기서 의미의 맨발은 지금 맨발이 지금 어떻게 연결이 돼요? 맨발이 처음에 개조개에서 그다음에 부처의 맨발로 가고 그다음에 흑발신 그죠? 연결이 되죠? 화자가 지금 상황 자체는 어렵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너무 단순하잖아. 화자는 지금 어디? 그냥 어물전에 간 거잖아요. 어물전에 갔는데 뭐 어물전에 가보면 왜 조개들이 이게 그건 뭐라 그래야 돼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여기서 맨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슬쩍 내밀고 있잖아요 조개들이 조금씩 그죠? 근데 그거 툭 건드리면
서서히 걷어들여 가잖아. 네? 그죠? 그 장면을 지금 그 장면에서부터 시상은 출발이 돼요. 자, 어물장 개족의 한 마리가 운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화자는 지금 출발은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화자는 어물전에 갔다가 어물전에서 이 개족의 한 마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상은 출발해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죽은 부처가 술 피우는 제자를 위해 간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비유법 썼잖아요. 주기법. 그죠? 뭐뭐듯이 해서. 그러니까 개조개가 맨발을 내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뭘 연상했냐면 부처의 맨발을 좀 연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불교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쌍부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운명하고 나서 가섭이라는 제자가 지낼 때 이제 소식을 듣고 와서 그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한단 말이야. 너무 이제 슬프니까. 그때 부처가 발을 갖다가 관 밖으로 쓱 내밀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 일화가. 거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네. 그래서 죽은 부처가 슬피우는 제자를 위해 간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그게 지금 아주 절묘한 또 연결이죠. 그죠? 개족의 맨발과 부처의 맨발. 절묘한,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맨발 하면은 어떤 삶이 떠올라요? 되게 가난하고, 예,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전쟁 이후에는 진짜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걷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운동화는 안 신어봤죠? 운동화 많이 없잖아. 고무신 안 신어봤죠? 그죠? 고무신 신어봤어요? 좀 부유했나 보다. 난 고등학교 때까지 신었는데. 그럼 무엇을 신었을까? 맞아요. 개품 잡으려고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녔어요. 그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 국민학교라고 했잖아. 그 시절에는 고무신 신는 애들 많았어요. 그 그때 고무신 신고 애들이 장난 놀다가 신발 감추고 막 놀이 같은 거 타고 그랬는데 막 넓은 벌판에서 그런 장난하다가 어디 숨겨놨는지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신발 없는 채로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장난들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부처님의 맨발은, 부처님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부처님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부처님? 그죠? 나는 뭐 기독교랑 몰라 이런 거 많은데 이거 상식이야, 상식. 자비잖아, 자비.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평생 사랑, 사랑이 다른 이름이잖아요. 이런 사랑으로 평생을 갖다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처님의 맨발과 이 개족의 맨발이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시인의 인식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개족애가 살아온 일생도 이런 부르튼 맨발로. 그러니까 물속에 있으면 저절로 어때요? 우리가 부르틀 수밖에 없잖아. 피부가. 사람은 그렇잖아요. 얘네들은 물에 특화가 돼 있어서 그런 우리가 부르텄다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얘들도 결국은 어찌면은 물속에서 그렇게 부르튼 맨발로 계속 그 길을 걸으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의 자비로운 맨발과 이런 개족애가 살아왔던 그 힘든 여정과 어쩌면 가섭이라는 제자한테 맨발을 드러냄으로써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 개족애한테도 너의 그 힘들었던 그 삶 괜찮아 라고 시인은 어쩌면 위로해 주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펄과 펄 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주문하듯 맨발을 건드리자.
참 재밌어요. 최초의 국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국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그죠? 조개 건드렸을 때 조갯살, 우리 조갯살이라고 해나? 그걸 서서히 걷어들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전 이 문장 좋더라고요.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이런 시간의 연속이잖아요. 시간의 연속이 모여가지고 나무는 나이테를 만드는 거고 우리들의 나이테를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뭐 뒤로 좀 내려가서 아하부 집에 올 때 부르퉁 맨발로 양식을 탁발으로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운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며 아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습니다. 탁발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탁발승의 모습은 뒤에 보면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탁발승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절로 가는 거지. 그럼 이 집으로 간다는 표현 속에서 결국 탁발승의 모습 속에서 누가 중첩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중첩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모습이 중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이렇게 애쓰는 모습, 그리고 힘들게 학원 그 현장 속에서 일을 하다가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꼭 뭐 그날 양식을 갖고 오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아버지의 그런 수고로움, 고생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한테 1년 동안의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농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 맨발로 하루 종일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 풍기는 운막.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 시인의 시를 항상 연상을 하면은 이렇게 좀 되게 초라한 초가집의 연상이 되고 다 쓰러져가는 그런 그죠? 굴뚝 같은 데서 연탄도 아니라 장작 같은 거로 불을 피우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누추한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그러면 하고 울던 것들은 결국 우리 자식들의 모습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힘들게 살아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어느 날 내가 성인이 돼서 어물전에 갔다 개조개의 맨발을 보면서 이런 연상의 끈을 쭉 이어가는 거죠. 그렇죠? 출발점은 원래는 여기서 출발을 했겠죠. 일본 원래는 늘 이거는 근데 어때요? 마음속에서 내가 가져왔던 생각이었을 테고 그 생각이 어느 날 어물전에 가서 개조개의 그 밖으로 나와 있는 그 조갯살을 보면서 그 맨발로 나는 시상을 전환시킨 거고 그렇다면 이 맨발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서 힘들게 걸어왔던 힘들게 삶을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이런 맨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용돈도 뭐 수편장으로 이렇게 주던 아버지가 이런 거 관련 없나? 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뭐 절절한 시들은 많아요. 뭐 나이덕 시인의 모두의 잠이라는 시도 그렇고 이수욱 시인의 그 결빙의 아버지 그 시도 그렇고 뭐 박목호 시인의 가정이라는 시도 그렇고 김현승 시인의 또 시 속에서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절절한 사랑을 노래하는 시는 많은데 이 시도 뭐 다른 그 시들도 정말 좋아요. 되게 좋은 이 시도 정말 좋죠. 이렇게 그죠? 아버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죠? 맨발을 통해 가지고 개조개에서 부처님과 아버지의 모습과 이렇게 중접시키는 사실 놀라운 좀 그런 시죠. 맨발시 조금 이제 공감하세요?
47쪽에 한번 보세요. 그 붉은 동백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붉은 동백 신라의 여승 서류는 꽃피어 봄마음 이리 섬에 환속했다는데 나도 봄날에는 작은 절 풍경에 갇혀 우는 눈먼 물고기 이고 싶더라. 쩌렁쩌렁 해빙하는 저수지처럼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어도 봄밤에는 숨죽이듯 갇혀 울고 싶더라. 먼밭에서 한 사람을 공양하는 무정한 불목하니를 살아도 봄날에는 사랑이 살짝 들뜨기도 해서 길바닥에 핀 동백처럼 붉은 뺨이고 싶더라. 자, 이 시 어떠세요? 요즘 마침 또 동백도 필 때인데. 어떠세요? 이 신라의 여성 서류가 나오는데 실존 인물이에요. 서류. 실존 인물이고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죽은 건 693년에 죽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되게 이제 독특한데 여승이었던 거 맞고요. 근데 환속을 한 거죠. 시에서 보듯이 환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태어난 거는 이제 신라 땅에서 태어났지만 활동하고 죽은 거는 당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15살에 아버지가 이제 신라의 장군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15살 때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고 그래서 이제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머리를 스스로 깎고 이제 전부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6년 정도 이제 수행하다가 21살 때 이제 봄날에 실제로 산에 핀 꽃을 보고 거기서 뭔가 땅 치는 게 있어서 그냥 환속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환속을 해요. 그리고 이후의 삶이 보면 그렇게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당나라 사람의 재력가에 첩이 돼서 살았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 시 속에 반소교라는 시가 있어요. 이제 반은 이제 다시 되돌아온다는 의미고 속세로 다시 되돌아오면서 부른 노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시 읽어드리면 자, 구름 같은 마음으로 맑고 고둠을 생각했으나 골짜기는 고요하고 사람은 보이지 않네. 기와 요초 향기 가득하니 마음 설레는데 장차 어찌할거나 이내 청춘을. 시에서 다 느껴지죠, 그죠? 구름 같은 마음으로 옳고 맑고 고둠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불가에 정진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불가가 귀했으니까 열심히 수행하면서 도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근데 골짜기는 고요하고 사람은 보이지 않아. 보통 절들은 이제 산속 깊은 데 있으니까. 근데 사람 아무리 없어도 자연은 어때요?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기와요초가 향기 가득해서 마음을 설렌다라고 그래요. 꽃을 보니까 자기 마음이 돌을 닦을 때 무념무상으로 가야 되는데 꽃을 보면서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세속에 대한 그림 같은 것도 떠오를 테고. 그래서 결국은 장차 어찌할거나 이내 청춘을 아이 나 나갈래 그만둘래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가끔 혹시 삼국유사에 보면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름도 참 특이하죠. 노일부득 달달박박.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두 사람이 원래 선비예요. 선비였는데 이제 열심히 글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둘이 야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달까? 뭔가 좀 삶이 이렇게 사는 게 다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우리 둘이 같이 출가하자. 출가해서 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자. 뭐 신라는 불교 국가고 알다시피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기독교와 다르게 불교는 누구나 도를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를 깨치기 위해서 둘이 공부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박박한테 한 여성이 찾아와요. 밤이 깊었고 인가도 없는데 나를 여기서 하룻밤 재워주면 안 되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지금 돌을 닦는 중이니까 당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가라. 그리고 내쫓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 부득한테로 가죠. 그래서 그 여자, 거기서 또 그 여자가 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받아들여요. 얼마 후 이 여자가 내가 지금 산통을 느낀다.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러면서 옷을 벗으면서 나를 좀 목욕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목욕탕에 물을 받아가지고 목욕을 시키는데 갑자기 그 물이 금빛으로 변해요. 사실은 부처님이 그 둘을 테스트하러 온 거야. 테스트하러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융통성이랑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융통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군다나 종교에서는 그 원칙이라는 게 더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 계율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깨트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달달박박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내쫓은 거잖아. 근데 부처님이 생각하는 건 뭐야? 계율도 중요하지만 자비가 더 중요한 거잖아. 그죠? 더군다나 그 산문제. 그래서 그 자비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그물로 변화하고 너도 여기 들어와서 이 물에 목욕을 해라. 그랬더니 그물을 목욕을 하니까 금빛으로 변하면서 부처가 바로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이제 시험 같은 거 이런 거 있는데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환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시인 중에서도 이 친구가 젊은 시절에 그 절에서 이제 그 머리 깎고 절에서 스님이 되려고 공부를 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여자들이 몇 명 이제 놀러 왔는데 빨래를 해갖고 이렇게 걸어놨는데 뭐 브라자랑 속옷 같은 걸 걸어놓는 거야. 근데 얘가 그걸 보는 순간 그때 걔도 젊었던 시절인데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막 욕정이 끌어올라갖고 뭐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뛰쳐내려왔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혹시 어쩌면 부처님이 그때 나 시험한 거 아닌지 이런 식의. 지금 이 시를 보니까 노일부득 달달박 얘기도 생각나고 그 친구 얘기도 생각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좋더라고. 신라의 여성 서령은 꽃피어 봄마음 이리 설레 환속했다는데 이런 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잖아. 돌을 닦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깨트리고 내려왔으니까 에이 이렇게 또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뭐 저 같은 이제 범인의 입장에서는 그래 이런 게 삶이지 뭐 그게 사람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이게 눈먼 물고기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쩌렁쩌렁 해빙하는 저도수처럼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어도 봄밤에는 숨죽이도 같이 오고 싶더라. 자, 먼발치에서 한 사람을 공경하는 무정한 불목한 이로 살아도 봄날에는 사랑이 살짝 들키고 돼서 절마당의 빈통백처럼 붉은 빤고 싶더라. 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화사함이라고 할까 또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할까 그런 봄 기운을 어쨌든 못 이기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동백꽃들을 많이 보셨나요? 올해? 올해는 어디 가서 동백들을 보셨어요? 올해는 뭐 그때 글에도 올려드렸지만 거제도 동백 보러 갔다가 동백이 안 펴가지고 있긴 했는데 그냥 동백꽃 명소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감진에도 그 백년사 그 다산초당 백년사에서 다산초당까지 얼마 안 걸려요. 한 2, 30분 걸어가면 되는데 그 백년사의 동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여수나 거제도 같은 데도 유명한 데들 많지만 강진도 봄에 가면 되게 좋아요. 봄에 가면 동백꽃들 이쁘고 뭐 선운사 또 너무 유명하죠. 선운사 동백. 선운사 1월달에 갔더니 동백이 한큼 그냥 눈 내민 거 본 적이 있는데 1월달에 지금쯤 아마 활짝 폈을 거예요. 선운사 지금쯤. 서천 마량리 유명하죠, 그죠? 많이 가봤어요? 그게 좋잖아. 서천 마량리. 서천 마량리. 서천 마량리 동백숲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정말 좋은 게 거기는 가면은 언덕도 아니야. 하여튼 동산 쬐까는 그냥 그 동산 같은 데인데 거기만 살짝 올라가면 바다가 탁 트여서 보여요. 그게 정자나 어떤 벤치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다도 보면서 되게 좋아요. 동백 좋을 때 많죠. 그치, 좋은 데 많죠.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 그다음에 68쪽에 역전이박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 볼까요? 네, 역전이박. 역전이발. 때때로 나의 오후는 역전이발에서 좀 더 행복했다. 간판에 지워진 간단히 역전이발이라고만 남아있는데 여기 없는데 역전이발이라고 이발성적여서 부른다. 그 집에 가면 어머니가 길 안에서 박소를 긁어내는 풍경이 생각난다. 마른 모래 같은 손으로 곱사등이 이발사가 내 머리통을 벅벅 긁어주는 듯 벽에 걸린 추나를 넘보다 서로 들켜선 헤헤헤 웃는 듯 역전이발에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저녁빛이 살고 있고 말라가면서도 공중에 향기를 밀어넣는 한 송이 꽃이 있다. 그의 인생은 수조처럼 흐르는 물 위에 있었으나 구정물에 담근 듯 흐린 나의 물빛을 맑게 해주는 곱사등이 이발사. 어떠세요, 이제? 그 읽으면 그냥 따뜻해지지 않나요? 때때로 나의 오후는 역전이발에서 좀으로 행복했다.
간판이 지워져 간단히 역전이발이라고만 남아있는 곳. 여기 없는데 역전이발이라고 이발사 혼자 우겨서 부르는 곳. 재밌죠, 그죠? 자, 그 집에 가면 어머니가 뒷안에서 박수를 긁어내는 풍경이 생각난다. 마른 모래 같은 손으로 곱사등의 이발사가 내 머리통을 벅벅 긁어주는 것. 벽에 걸린 추나를 넘보다 서로 들켜서 헤헤 긁는 것. 요즘은 곱사등이 보기 힘들죠, 그죠? 요즘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다 예방 주사 때문에 그런 건가? 예전에는 좀 가끔 보였었는데, 그죠? 안전병이 곱사등 이런 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소아마비도 그렇고. 예전에 소아마비도 많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한 명 가까이 소아마비들이 거의 있었어요. 그 심하지 않은 친구는 목발 없이 또 걸었지만 심한 아이들은 목발 없이 걸을 정도로 되게 많았는데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그 옛날 이발소 가면 이 추나들 많이 걸려 있었는데 여자분들이니까 모르겠다. 혹시 미용실 가면 또 남자들 이렇게 무통 먹고 있는 그런 거 없나? 미용실은 없어요? 이발소 가면 예전에 그런 그 추나라고 해서 그렇다고 뭐 다 그런 게 아니고 뭐 비키니 입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많이 걸려 있고 그랬어요. 이발소 가면 세상이 그대로 소민지가 붙어 있는 거 아니었어요? 부식기를 그것도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 워낙 그죠 흔한 거라. 근데 이 말이 되게 좋잖아요. 역전 이발에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저녁빛이 살고 있고 말라가면서도 공중에 향기를 밀어넣는 한 송이 꽃이 있다. 아, 이 말 너무 이 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뭐 아무 그렇잖아요. 보면 여기 없는데 역전이발이라고 하고 있고 또 간판이 지워져서 얼마나 그 오래되고 낡고 누추한 곳일까라는 게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낮은 저녁빛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저녁빛의 상징은 아마 가장 좀 이렇게 그 주인도 곱사등이잖아.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동안 살아왔던 그 아까 그야말로 부르튼 맨발로 그 사람은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이 일평생 부모한테 큰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던 그죠? 온갖 차별과 멸시와 조롱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또 간판조차 다 빗발해가지고 누추한 그런 간판일 정도로 초라한 가난 그런 가난이 있는 역전이발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저녁빛이 살라. 그렇지만 말라가면서도 공중에 향기를 밀어넣는 한 송이 꽃이 있다. 어쩌면 그 사람을 지금 한 송이 꽃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추하고 초라한 대상이지만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대상이지만 그런 대상한테 보내는 시인의 따뜻한 그런 시선이잖아요. 이게 문태준 시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그의 인생은 수조처럼 흐르는 물 위에 있었으나 구정물에 담근 듯 흐린 나의 물빛을 맑게 해주는 곱사등이 있잖아요. 구정물에 담긴 듯 흐른 나라고 오히려 나를 지금 구정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곱사등이가 그런 나를 맑게 정화시켜주는 존재였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 그다음에 71쪽에 있어요. 혈압이 씨. 한번 읽어보시죠. 혀, 잠자다 깬 새벽에 아픈 어머니 생각이 절박하다. 내 어릴 적 눈에 검불이 들어갔을 때 찬물로 입을 헹궈 내 눈동자를, 내 폰을 가장 부드러운 살로 혀로 핥아주시다.
조석 졸 때도 구들에서 굴뚝까지 당신의 눈에 불이 지나가고 칠석이면 두 손으로 곱게 들던 그 돌부처가 이제 당신의 눈동자로 붙들어 앉아서 어느 생애에 내가 당신에게 목숨을 받지 않아서 무정한 창빛이라도 될까? 어느 생애에야 내 혀가 그 돌같은 눈동자를 다 쓸어낼까? 우글대로 천천히 울고 울어서 젖은 아침. 너무 슬프죠, 이 시는? 뭐이 시 해설은 제가 따로 안 할게요. 그냥 제 책에서 읽어보세요. 이 시는 너무 슬퍼서 제가 가기를 못해요. 자, 42쪽에 그 활용고무 그거 한번 보시죠. 화려한 공모. 집들은 디란을 보여주기 싫어하고 사람은 낯빛을 숨기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는 디란이 넓은 집을 보았으니 화령 고문의 지퍼였다. 화령에서 남의 담배 농사를 짓는 고모. 내 숨결이 꺼져가는 화투불같이 아플 때 모의 입처럼 품어주던 몸에서는 감은 끝 개울 물비린내 나던 고모. 언제나 낯빛이 들어 낯빛에 검고 서늘한 디란이 드러나던 고모. 보름 지나 이지러지는 달을 마당에서 보는데 보름 이후의 달은 왜 고모처럼 슬퍼지는 걸까? 저 친척들도 다 그렇죠, 그죠? 다 보면은 좀 아까 제가 이제 큰어머니 얘기했던 가재미 씨도 그렇고 활용고무도 그렇고 뭐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고모도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겠죠 아마, 그죠? 활용이라는 지명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활용이 어디예요? 몰라요? 경상도 여기도 김천북 가까운 어디 아닐까? 자, 처음 들어봐요? 근데 뭐 남의 담배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좀 거기서 짐작할 수 있고. 근데 그 고모한테서 느끼는 이 화자의 정서는 어때요? 자기가 꺼져가는 화투불처럼 아플 때, 꺼져가는 화투불이니까 생명력이 거의 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화투불처럼 아플 때 머위잎처럼 품어주던, 근데 몸에서는 감은 끝 개울 물비린내 나던 고모. 아, 이거 뭐 그래서 고생에 참 힘든 삶을 사는 그런 고모의 모습이 드러나요. 근데 결국 이 시 속에서 화자, 결국은 아마 시인일 텐데 시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저 맨 첫 줄에 보면 집들은 뒤란을 보여주기 싫어하고 사람은 낯빛을 숨기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뒤란이 넓은 집을 보았으니 활용 고문의 집이었다. 진짜 이게 말 그대로 물리적 공간인 뒤란일까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는 활용 고모의 삶 자체가 이렇게 뒤란 넓은 집처럼 힘든 삶을 살았잖아 지금. 그래서 몸에서 오죽하면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꾸미고 향수를 뿌리고 향이 있는 그런 거를 나를 그죠 치장을 하지만 이분은 평생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문 끝 개울 물비린내. 이건 비유도 그렇잖아. 가문 끝에 개울 물비린내. 이거 어떤 냄새야? 어쨌든 뭐 되게 안 좋은 냄새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이제 고생을 해서 이런 냄새조차도 어쨌든 그런 고모를 바라보는 또 시인의 시선이에요. 여기 좋은 시도 많은데 저
혹시 뭐 따로 읽어봐서 좋았다, 해보고 싶었다 이런 시 없어요? 그 85쪽에 맨 마지막 인데 그거 한번 해보시죠. 뻘 같은 그림. 그립다는 것은 당신이 조개처럼 아주 천천히 뻘흙을 토해내고 있다는 말. 그립다는 것은 당신이 언젠가 돌로 풀을 눌러놓았었다는 얘기. 그 풀들이 물을 슬쩍슬쩍 밀어 올리고 있다는 얘기. 풀들이 물컹물컹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얘기. 어떠세요? 그리움을 정말 잘 표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그리움을 정말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공감 안 돼. 항상 그리운구나. 이제 추억이나 이런 것들도 살다가 그냥 현실을 살다가 한 번씩 불쑥 드러나잖아요. 이게 한 번씩 눌렸다가 한 번씩 울컥울컥하면서 올라오듯이 있고 또 잠잠하다가 한 번씩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긴 시간이 지나도 그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내 마음속에 영혼이 한구석에는 자리 잡아 있고 그런 게 뭐 그리움이 아닌가. 그리운 사람이 없어봐서 모르겠네. 그러니까 시끄 얘기하고 책으로 이것도 읽어서 배운 거 아니야? 공부로 배운 건가? 그림을 책. 아 인생이 정말 왜 이럴지 모르겠어. 그래, 뭐가 추억이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추억이 그리움을 머금어서 자라는 건지 아니면 그리움이 추억을 머금어서 자라는 건지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추억과 그리움이라는 게 이렇게 좀 동격이 돼요. 제가 그 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오블리비언이라는 그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예요. 망각이라는 뜻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면 얘가 이제 기억이 삭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그 지구 방위군의 대장으로 나갔다가 그 외계인들한테 포로가 돼서 기억을 다 삭제당한 상태에서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구인을 거꾸로 이제 공격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우주선에서 웬 여자가 오는데 되게 지금 자기는 결혼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좀 낯익은 여자라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기억이 서서히 이제 좀 돌아오는데 옛날 지구에 살 때 부인인데 그 얼굴이 이제 자꾸만 이 자기 기억 속에서 잊혀지질 않아. 그러다가 어느 날 둘이서 이제 그 엠파이어 빌딩인가 그게 가가지고 가서 이제 톰 크루즈가 그 자기 부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나와요. 눈 표정이. 야, 근데 전 그 표정이 야 세상에 이렇게 진짜 사람을 그리워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이런 눈빛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봐보세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래 어쩌면 어린 왕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가 없어져도 여호가 그러잖아요. 네가 없어져도 밀밭에 노란 물결을 보면 내가 생각날 것 같다라는 그런 문장. 그렇죠. 그 사람이 좋아지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 주변까지도 다 나한테는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이 되잖아요. 여기서
뭐 뻘밭을 토해내고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게 돌로 풀을 눌러놨대잖아요. 돌을 풀러놨으면 우리 상식에서는 어때요? 돌로 풀을 눌러놨으면 그 돌의 무게 때문에 풀이라는 거는 꿈쩍도 못하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 풀이 돌을 오히려 슬쩍슬쩍 밀어 올린대잖아요. 그만큼 그리움의 힘이라는 게 강하다라는 그런 역설적 반증이죠. 그죠? 자, 풀들이 물컹물컹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리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 지금 아까 잠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떠올라서 내 그리움이 또다시 자라나고 있는 그런 거랑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움을 정말 잘 표현한 그런 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도 좀. 자, 뭐 이렇게 뭐 불과 뭐 하루 만에 강의 속에서 문태준 시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읽어보니까 어떻게 참 좋은 시들 많잖아요. 좋은 시들 많고 정말 좋은 시인이다라는 생각 들죠.